난향야화에 방문해주신 마님과 선비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들려드릴 재미난 이야기 들어보실 준비가 되셨는지요? 하면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별당 기와 지붕에 내려앉은 교교하기 그지없는 달빛이 어쩐지 처량하고 으스스하던 밤, 풀벌레의 부산스러운 울음소리가 유난히도 귓가를 거스르는 야심한 시각이었습니다. 이러한 고즈넉한 밤의 공기와는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흐느낌 소리가 돌담 너머로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 소리의 근원지는 김하골이라는 고을에 천석군으로 살고 있던 오가네의 거처였습니다. 그 슬픈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오가네 막내 여식 주란이었지요. 타고나기가 어찌나 착하고 여리던지, 또한 그 성품조차 곧고 어질기만 하여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어여쁜 여식이었던 주란은 오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여식이었습니다. 그런 여식의 울음소리가 오가의 마음을 찢어놓고 있었지요. 저 어린 것이 얼마나 분에 바쳤으며 이 야심을 틈타 저리도 울음을 토해내는 것일꼬. 참으로 안쓰럽기 그지없구나. 별당에서 자신이 딸아이가 슬피 내는 울음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오가의 가슴은 미어지듯 옥죄어만 왔습니다. 하늘도 참으로 무심하기만 하구나. 저 가여운 것이 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오. 그칠 줄 모르는 딸의 울음소리에 오가는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며 큰 한숨을 토해낼 수밖엔 없었습니다. 이렇듯 오가의 집안에서 곡소리가 흐르던 사정이라 하면 이러했습니다. 이웃 고을의 박참판 댁에는 참으로 개차반 같은 아들 녀석인 필도라는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필도 이놈이 글쎄 동네 왈패들과 어울려 다니며 고을을 들쑤시고 저작거리 노름판이라는 노름판은 죄 기웃거리면서 주색 잡기에 여념이 없는 그야말로 망나니 중의 망나니였습니다. 내 오늘은 또 어디 가서 난장을 놓아볼까나? 제 고을에선 이 필두놈이 행차했다 하면 모두가 뒤로 침을 뱉으며 기피할 만큼 아주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었지요. 필두가 고을의 노름판을 전부 들쑤셔 놓는 데다 기방이며 여염집이며 할 것 없이 전부 난장을 놓아대니 필두를 향한 고을 민심은 땅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박참판이 한양에 고위 정승들과의 연줄이 닿아 있어 그 고을 원님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었기에 동네 사람들은 그런 필두의 망나니 짓을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그의 악행이 널리 퍼지고 퍼지자 사람들은 지레 겁을 먹고 필두를 멀리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필두는 고을에서 더 이상 자신을 끼워주는 판이 없자 부득부득 김하골까지 기어들어와서는 투전판을 들락날락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필두가 김하골 노름판에 모습을 드러낸 그날은 하필이면 큰 야간장이 들어서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서로 마주칠 일조차 없던 필두와 주란을 만나게 만든 운명적인 무대가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었지요. 아침부터 잔뜩 신이 나 있던 오가네 딸 주란이 야간장 구경을 가자며 아비 노가에게 졸라대고 있었습니다. 원, 녀석도. 그래도 야간장을 가보고 싶은 게야? 물론이죠. 아버지, 제가 이날만을 얼마나 고대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있지요. 어제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세차게 뛰는 통에 한숨도 못 잤지 뭐예요. 참모 세 분이에게 듣자 하니 야간장에는 기예꾼들과 소리꾼들도 와서는 신명나게 판을 벌인다지요. 그간 집안에만 있느라 그런 별세계 구경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데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겠어요. 가서 신기한 것을 잔뜩 구경하고 싶어요. 그렇게 아비의 손을 잡고 아이처럼 좋아하며 장터를 나와 여기저기를 두리번대던 주라는 이곳저곳을 구경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오가는 자신의 딸이 너무도 신나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흥에 취해 촐싹거리다가 그만 인파에 떠밀려
주란이 오가와 맞잡은 손을 놓쳐버리고 말았답니다. 밀려드는 장터의 인파가 붐비는 통에 주란은 금세 저 멀찍이 휩쓸리고 말았어요. 참으로 일진이 나빴던 것이 장터 안의 투전판에서 가져온 판돈을 모두 잃은 박참판의 망나니 아들 필두놈이 제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분풀이를 할 대상을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가는 날이 장날이었던 것이지요. 인파에 떠밀려 아비와 떨어져 울상을 하고 허둥거리던 주란이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먹잇감을 찾던 필두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기분도 더러웠는데 때마침 잘 걸렸다. 주란을 발견하고 완전히 눈이 돌아버린 필두는 그 길로 주란의 손을 잡아채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장터 뒷골목의 석재 담벼락으로 끌고 가선 그대로 자란을 욕보이고 말았지요. 주란의 비명 소리는 인파의 소란에 묻혀 누구 하나 알아차리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가가 장터 곳곳을 돌아다니며 헐레벌떡 주란을 찾아내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린 뒤였어요. 다음 날 오가는 한 걸음에 김하골 사또에게 달려가 어제의 자초지종을 낱낱이 고하고는 자신의 딸을 욕보인 박참판네 아들을 엄벌해달라 탄원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김하골까지 그 악명이 자자했던 박참판의 아들을 사또도 어찌할 수는 없었지요. 소식이 닿은 박참판은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양 필두와 주란을 혼인시켜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약조로 이 천인공로할 사건을 무마시키고 말았습니다. 딸을 욕보인 사내를 엄벌에 처해도 모자랄 판에 그자를 사위로 맞아 제 딸의 지아비로 만들다니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있을 수 없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이었지요. 당치도 않다는 오가의 역정에 박참판은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고 이를 키울 시 자신의 한양 연주를 모두 동원하여 오간의 가문을 멸문시키겠다 으름장을 놓았어요. 김하골 천석군 정도의 위치로는 한양의 정승연줄로 떵떵거리는 박참판의 억지를 타개할 힘과 능력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참으로 억울하도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이냐. 내 딸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이리도 없다는 것이 너무도 원통하고 분하기만 하구나. 그러한 사연으로 결국 박참판네 망나니 아들놈과 억지로 혼인하게 된 주라는 그날 이후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가는 밤을 지새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는 자신의 딸 주란이 너무도 애처로워 끓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삼경을 적셨습니다. 그리하여 시간은 흘러 마침내 박참판과 약조한 혼인날이 밝아왔습니다. 박참판 댁에서 보내온 가마가 들었다 이르시오. 박참판이 보낸 가마꾼들이 주란을 데려가기 위해 대문 앞에 당도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주란은 퉁퉁 부어버린 눈에 아직도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뺨으로 나왔습니다. 지켜보는 오가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저 가야만 하는 것인가요? 주란이 이거사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한 얼굴이로구나. 아버지, 저는 정말 그 집에 시집 가고 싶지 않아요. 어찌 저를 욕보인 자를 지아비로 삼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그 마음을 모르겠느냐. 내 당장이라도 그 집으로 달려가 온통 불이라도 놓고 싶은 심정이로구나. 주란이 맥없는 걸음걸이로 마당에 당도하자 오가는 하인을 시켜 대문을 열라 일렀습니다. 열린 대문으로 박참판이 보낸 가마의 꼴을 보니 오가는 더욱 기가 찰 노릇이었답니다. 허름하기 짝이 없는 남루한 고물가마에 겨우 가마꾼 2명이 딸려있는 것이 주란을 맞이하는 일행의 전부였습니다. 가마를 타고 고개를 넘어야 하는 험한 여정임에도 주란을 보필할 여종 1명조차 보내지 않은 것이었지요. 박참판, 이런 고약하기 짝이 없는 놈을 보았나. 오가의 심정이 마치 먹을 뿌린 종이처럼 분노와 참담함으로 시커멓게 적셔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라는 애처로운 눈으로 한참이나 오가를 바라본 뒤 쉬이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며 힘겹게 가마에 올라섰습니다. 아버지, 부디 몸 건강히 지내셔요. 주란아, 너야말로 몸 건강히 버텨내고 있거라. 이 아비가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그 집에서 빼내올 터이니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고 버티고 있거라. 이윽고 저 멀리 사라지는 가마를 눈으로 쫓던 오가는 결국 참고 참던 눈물을 쏟으며 하늘을 향해 울분을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주란의 시집살이는 그 시작부터 녹록지 않았습니다. 박참판은 제대로 된 혼례조차 치러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마에서 내린 주란이 잔뜩 겁먹은 얼굴로 인사를 올리자 박참판은 멸시 어린 눈길로 한번 훑고는 말 그대로 찬밥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함부로 굴다가는 아주 혼쭐이 날 줄 알아라. 필도 이놈은 그래. 어쩌자고 저런 것과 엮여서는. 어이구, 내 팔자야. 혀를 차며 제멋대로 투덜거린 박참판은 그 길로 몸을 돌려 사랑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필두는 어느 노름판에 기어들어가선 흥청망청인지 제 신부의 도착을 맞이할 생각도 없이 코빼기조차 비추지 않았어요. 주란이 풀이 죽어 잔뜩 움츠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자니 한 남자가 다가와 다정한 목소리를 건넸습니다. 자금마님, 먼 길 오시느라 고단하셨을 텐데 어서 이리 들어오시지요. 오시는 길 불편하신 것은 없으셨는지요? 자, 차차 이것저것 설명을 드릴 테니 우선은 거처로 들어 여독부터 푸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작은 마님께서 지내실 거처를 청소해 두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청지기 노릇을 하고 있는 민갑이라 하옵니다. 자신을 민갑이라 소개한 남자는 주란을 살갑게 맞이하며 웃어 보였답니다. 낯선 곳 낯선 환경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향한 미소를 본 주란은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을 느꼈지요. 그녀는 그렇게 민갑의 안내를 받으며 끔찍하기만 한 박참판 댁에서의 첫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되는 모진 시집살이와 박참판의 구박 속에서 주란은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참판 집으로 시집 아닌 시집을 온 지도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늘 사정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박참판은 며느리인 주란을 늘 눈엣 가시 여기듯 하였고 집안의 하인들조차 주란에게 제대로 된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자신의 남편 노릇을 해야 할 필두는 달에 한 번 집구석으로 들어올까 말까였습니다. 그나마 얼굴이라도 비추는 날은 술에 절어 고주망태가 되어 있거나 옷에서 기방의 분내를 풀풀 풍기고 있거나 둘 중 하나였답니다. 아니, 서방님, 어찌 그리 집안은 내팽겨치시고 밖으로만 도십니까? 주색을 잡는 것은 이제 그쯤 하시고 서책이라도 좀 보셔야 후일을 도모하시지요. 과거는 진정 보시지 않으실 참이시랍니까? 남자가 뜻을 품고 밖에서 큰 일을 하는 중인데 아녀자가 어디 잔소리를 하느냐. 주란이 염려 섞인 말이라도 한 번 건네면 필두는 꼬부라진 혀로 차갑게 응수하기 바빴어요. 박참판의 집에서 하루하루가 지옥이던 주란을 유일하게 다정히 대해주는 사람은 청지기인 민갑뿐이었습니다. 그는 주란을 이 집안의 작은 마님으로 성심껏 모시며 항시 예를 갖추어 대했습니다. 주란 역시도 자신을 따뜻히 대해주는 민갑이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주란이 박참판의 푸대접에 기운이라도 쭉 빠져 있으면 어디선가 민갑이 나타나 따뜻한 꿀차를 내어와선 주란의 방 앞에 내려놓곤 했습니다. 자금마님, 기운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따뜻하게 속이라도 좀 적시도록 하시지요. 매번 늘 고맙구나. 이 집안에서 나를 사람 대우하는 자는 민갑이 너뿐이로구나. 내 덕에 그나마 이 지옥 같은 하루를 버틴단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뿐이지요. 자금마님께서도 얼른 힘을 내셔야만 합니다.
성품이 곱고 어진 분이시니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과연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 내 팔자에 그런 것이 허락이 되기나 하는 것인지 나는 도통 알 수가 없구나. 물론입니다, 작은 마님. 그런 날은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이지요. 민갑은 시원한 하늘 같은 낯빛으로 웃으며 주란을 위로해주곤 하였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휴식할 시간을 벌어다주는 민갑의 진심 어린 호의에 주란은 역게나마 미소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란의 가여움을 알아본 것일까요? 천지신명도 더는 묵과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어느 날 박참판 댁에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필두가 노름판에서 과하게 들이켰던 탁주의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하천의 다리에서 그만 실족을 하고 만 것이지요. 박참판을 제외하고는 누구 하나 슬퍼해주는 이가 없었던, 망나니가 따로 없었던 필두의 짧은 인생이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졸지에 아들의 초상을 치르게 된 박참판은 슬픔에 휩쓸려 길길이 날뛰더니 점점 정신이 오락가락해지고는 주란을 그야말로 남편 잡아먹은 여자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박참판의 구박이 전과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만 갔지요. 그러고도 부족했는지 필두의 초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란은 박참판의 집에서 소박을 맞고 본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너는 이 집안 사람이 될 자격이 없는 여자이라. 앞으로 편히 발 뻗고 잘 생각일랑 거두는 것이 좋다. 남편 잡아먹은 여자로 낙인 찍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행여라도 새로운 혼례를 들거나 새 집안의 사람이라도 되는 날에는 너와 내 아비를 멸문지화 당하도록 내 모든 연줄을 다 동원해서라도 응징해주마. 관뚜껑 덮을 그날까지 내게는 과부의 꼬리표가 남아있어야 한다. 알겠느냐? 박참판은 주란에게 서슬퍼런 엄포를 놓고는 대문 밖으로 쫓아내었습니다. 5년이 넘도록 그 집에 억지로 시집와 하인처럼 일하며 지냈던 주란의 짐은 겨우 보따리 한 개가 전부였지요. 주란이 수심 깊은 얼굴로 한숨을 쉬고 있는데 대문이 빼꼼 열리고는 민갑이 조심스레 나왔습니다. 민갑은 주란의 손을 잡으며 당장 울음이 터질 것 같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작은 마님, 그동안 정말 갖은 고생 많이도 치르셨습니다. 민가봐, 내 결국은 이런 끝을 맞이하고야 마는구나. 너를 두고 홀로 친정에 돌아갈 생각을 하니 나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를 않는단다.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의지가 되었던 민갑의 얼굴을 보자 주란은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박참판의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견딜 수 있었지만 그간 곱디 고운 정이 많이도 들어 민갑과 헤어지는 것은 견딜 수 없었던 주란이었지요. 그것은 민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갑게 챙겨주던 정이 연심으로 무럭무럭 차 어느새 마음속에 주란을 품고 있던 민갑이었습니다. 작은 마님은 결코 이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부디 몸 건강히 지내고 계십시오. 제가 언젠가는 반드시 작은 마님을 모시러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절대 허튼 생각 같은 것은 하시면 아니 되십니다. 어느 누가 뭐라든 꾹 참고 견디십시오. 민가봐, 너도 꼭 몸 조심하렴. 그간 너희 덕에 내가 목숨줄을 붙잡고 지낼 수 있었단다. 네가 아니었다면 난 아마 진작. 그간 민갑이 알게 모르게 주란을 도와주며 박참판의 모진 매질을 견뎌야 하는 순간도 많이 있었음을 떠올린 주란은 애절한 마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자, 가는 길이 험할 테니 어서 채비를 하도록 하세요.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의 이별을 가진 그들은 훗날을 기약하였습니다. 이윽고 박참판 몰래 오가 쪽으로 연통을 넣어두었던 민갑은 멀리서 주란을 마중 나온 오가가 보이자 말했습니다. 저기 아버님이 보이십니다. 자, 이제 어서 가세요. 가셔서 그간의 고행일랑 말끔히 잊으시고
부디 몸을 잘 돌보고 계셔야 합니다. 그간 정말로 고마웠단다. 꼭 너를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이윽고 오가의 손을 잡고 기마골로 돌아가는 주란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민갑은 눈시울을 붉히고 서 있었습니다. 시집 보낸 딸이 청산과부가 되어 친정으로 돌아온 것이 흉이 되던 시절이었지만 오가는 그저 기뻤습니다. 그것이 어디 제대로 된 혼사라고 말할 수나 있었을까요? 필두가 객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그날, 오가는 하늘의 뜻이 닿고 천벌이 강림하여 복수가 되었다며 그야말로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악독한 집구석에서 딸이 탈출할 수 있었음을 그저 천지신명에게 감사드릴 따름이었지요. 하지만 주라는 친정으로 돌아온 그날 이후로 별당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민갑에 대한 연심이 깊을 대로 깊어져 그녀는 집 밖의 만개한 모란꽃을 바라보며 시름을 달래다 눈물을 쏟기 일쑤였습니다. 모란꽃에 꼬인 나비 한 쌍이 서로 날갯짓을 하며 정분을 나누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던 주란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민가비는 잘 지내고 있을까? 박찬판에게 모짐, 매질이나 당하고 있지는 않으련지. 주라는 자나깨나 민갑의 걱정뿐이었어요. 그런 딸아이를 지켜보는 오가의 시름 또한 깊어져만 갔지요. 이대로는 아니 되겠구나. 오가는 무언가 결심이 선 듯 가장 신뢰하던 하인 하나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는 하인 편에 서신 하나를 전달하였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을 박찬판댁 민갑이라는 청지기에게 전달하도록 하여라. 절대 박찬판의 식솔들에게 들켜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반드시 민갑이라는 자에게만 전달하여야 한다. 하인은 비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 이내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꼬박 한 달이 지난 때였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상경의 야밤에 오가의 집 처마 너머로 애끓는 곡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윽고는 오간의 대문이 열리고 말이 끄는 수레가 가마니로 덮은 관을 싣고 덜커덩거리며 나왔지요. 안 된다 주우라나. 이리 허망하게 가버리면 이 아비는 어찌 살란 말이더냐. 오가의 침통한 곡소리가 밤하늘을 찢는 듯 울려 퍼졌습니다. 관을 실은 수레는 한동안 오가네의 대문 앞에서 오가의 울음소리를 받아내었지요. 한참이나 그렇게 온 동네가 떠나가라 곡을 하며 관이 실린 수레를 붙잡고 울음을 토하던 오가는 힘없이 하인들에게 붙들려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수레는 천천히 오간의 대문을 벗어나 어둠 속으로 사라져만 갔답니다. 날이 밝자마자 기마골에는 오간의 청상과부 딸이 그만 대들보에 새끼줄을 걸고 스스로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문이 하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덧없이 흘러갔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진 오가는 이른 아침부터 당도한 서신을 읽어보며 촉촉해진 눈시울을 연신 훔치고 있었습니다. 서신은 바로 평안도에서 보내온 민갑의 서신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소인 민갑입니다. 어르신의 옥체엔 별거 없으신지요? 저희는 늘 그렇듯이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민갑의 힘찬 글씨체로 쓰여진 인사말에 코가 시큰해진 오가는 잠시 고개를 들어 창호 밖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의 그날 밤을 떠올렸답니다. 10년 전 비가 세차게도 내리며 어두웠던 그날 밤, 곡소리와 빗소리가 뒤섞여 흉흉했던 그날 밤, 오가의 대문을 나선 말의 수레에 실려있던 관 속에는 오가가 준비해준 돈꾸러미와 해물 몇 가지를 품에 안은 주란이 긴장하며 숨죽인 듯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의 고삐를 잡고 있던 자는 다름 아닌 민갑이었지요. 오가의 하인이 보낸 서신을 무사히 전달받은 민갑은 박찬판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비밀 서신을 통해 오가와 은밀히 계획을 나눴고
그리하여 주란의 거짓 초상을 준비한 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의 결행에 수레에 주란을 싣고 고을을 빠져나갔던 것이었어요. 박참판은 꼼짝없이 주란의 초상을 믿게 되었고 그리하여 지긋지긋하던 그의 소나귀에서 두 사람은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김하골 사람들의 눈과 박참판의 눈까지 피해 민갑과 주란은 평안도까지 넘어가 혼인하고는 새롭게 터를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긴박했던 때를 떠올리던 오가는 시큰해진 콧잔등을 한번 슥 문지르고는 서신을 이어서 읽어내려 가기 시작했어요. 첫째 놈은 벌써 올해 9이 되었습니다. 이놈의 눈 모양이 벌써부터 장인어른과 빼다 박은 것이 아주 훤칠하게도 생겨 고을 여자아이들에게 인기가 상당하죠. 둘째 놈은 올해로 6인데 벌써 사서삼경을 읽을 정도로 영특하게 자라고 있어 아내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주들 소식이 적힌 대목을 읽어내려 가던 오가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사위가 주란이와 아주 잘 지내고 있구나. 오가는 허허 웃으며 눈물을 닦아내고는 이윽고 서신의 나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살림이 불어 이제 저희는 논이 쉰맞이기 정도 됩니다. 머슴을 둘이나 쓸 정도로 사정이 나아져 다행입니다. 이곳에 터를 잡은 이후 아내는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웃음을 바로 옆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이 민가비의 크나큰 낙입니다. 장인어른. 나날이 계속되는 행복 속에서 그저 장인어른의 안위를 걱정하며 지낼 뿐입니다. 자주 기별을 드리지 못해 송구할 따름입니다. 아버지, 저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너무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저를 먼저 생각해주고 있어. 과거에 힘들었던 나날 같은 것은 이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여요. 언젠가 아버지를 다시 뵐 날을 항시 고대하고 있답니다. 부디 그날이 오기까지 몸 건강히 계세요, 아버지. 서신을 읽던 오가의 얼굴에 희미하게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이거면 되었다. 이거면 되었어. 오가는 창호 마당으로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마당에는 모란 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꽃들 사이로 나비 한 쌍이 단아하게 춤을 추듯 날갯짓을 하며 서로를 애틋하게 부비고 있었습니다. 오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자신의 딸 주란과 사위 민갑 그리고 귀여운 손주들이 그려지는 듯했지요. 그들이 뒤늦게 찾은 행복이야말로 오가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김하골 오간의 집 마당에 평화로운 봄볕이 가득 내리쬐던 그 무렵 한양에 서는 것엔 피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권세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 칼날을 겨누는 비정한 일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었지요. 달도 차면 기우는 법. 그 거대한 소용돌이는 한양과는 멀리 떨어진 박참판의 운명에도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가을 한양의 조정에서는 대규모 옥사가 터졌습니다. 임금의 총애를 받던 한 신하가 역모를 꾀했다는 혐의로 붙잡히면서 그와 연루된 수많은 관리가 줄초상을 치르듯 끌려 나왔답니다. 박참판의 든든한 연줄이 되어주던 그 정승 또한 역모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삼족을 멸하는 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붉은 피가 궁궐 담장을 넘어 저작거리까지 흘렀고 민심은 흉흉하기 짝이 없었지요. 자연스럽게 박참판의 뒤를 돌봐주던 인사들 또한 그 역모의 잔당으로 몰려 하루아침에 파직되고 을금부로 압송되었습니다. 평생을 쌓아온 권세와 부귀영화는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차가운 옥사와 죽음의 공포뿐이었지요.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한양의 연줄은 이제 그를 옥죄는 밧줄이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이 소식은 삽시간에 김하골까지 전해졌습니다. 박참판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지요. 하늘처럼 믿었던 뒷배가 사라지자 그의 발밑이 꺼지는 듯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따위로 천지가 개벽이 날 줄 누가 알았겠느냐는 말이야. 이거야 원. 지금이라도 몽땅 처분해서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으로 썩 달아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구먼. 그는 며칠 밤낮으로 잠 못 이루고 전전긍긍했답니다. 그들에게 연을 대던 자신도 곧 몰락만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박참판은 사랑방에 홀로 앉아 술잔만 기울이며 탄식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이제 아첨하며 술을 따르던 이들도 그의 권세에 기대어 이권을 챙기려던 이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썰물처럼 모두 빠져나가고 텅 빈 방 안에는 그의 한숨 소리만이 가득했지요. 아니나 다를까 박참판을 향한 비난과 고발이 본물 터지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의 권세에 눌려 숨죽여 지내던 이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먼저 떠난 아들 필두가 저질렀던 온갖 망나니 짓과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의 억울한 사연들, 박참판이 사또의 힘을 빌려 부당하게 재물을 착복하고 양민을 괴롭혔던 일들, 그리고 주란을 소박맞춰 내쫓고 그 가문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일까지 그의 악행이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참판 그놈은 천벌을 받아야 마땅하오. 내 아들놈이 필두 그놈에게 맞아 반신불수가 되었는데도 사또를 등에 업고 오히려 큰 소리 치지 않았소. 우리 딸아이 또한 필두 그놈에게 욕을 보았으나 박참판은 사과 한마디 없이 돈 몇 푼으로 입을 막으려 했소이다. 박참판은 우리 논밭을 강제로 빼앗고 항의하는 우리 남편을 관아에 끌고 가 곤장까지 치게 만들었소. 새롭게 부임한 사또는 민심을 수습하고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박참판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비호를 받을 수 없게 된 박참판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게다가 조정에서 분 피바람 덕에 강장 자신의 목도 위험한 판국이었으니 그의 권세는 풍전등화였지요. 집으로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고 고가는 봉인되었으며 재산은 몰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때 김하골 제일의 세도가라 떵떵거리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겁에 질린 늙은이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지요. 박참판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죽은 아들 필두가 나타나 원망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고 자신이 괴롭혔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었지요. 결국 박참판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관직마저 박탈당했습니다. 또한 영모의 잔재 세력으로 몰려 의금부로 압송되게 되었지요. 그에게 남은 것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뿐이었답니다. 한때 그에게 아첨하며 머리를 조아리던 이들은 이제 그를 벌레 보듯 피했고 그가 베풀었던 작은 인정마저도 위선이었다며 비웃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박참판은 차가운 옥사 안에서 홀로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돌봐줄 가족도 찾아올 친구도 없었지요.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펄펄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한겨울의 벌판보다 더 춥고 황량했습니다. 그는 희미해져 가는 의식 속에서 과거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들 필두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후에 주란에게 저질렀던 모진 행동들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권세와 재물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뼈아픈 깨달음. 내가 잘못했구나. 모든 것이 내 욕심 때문이었어. 박참판은 힘겹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지요. 그것은 평생 처음으로 흘리는 참회의 눈물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너무 늦게 찾아왔고 그의 죄를 씻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로부터 한참의 시일이 지나고 박참판은 아무도 없는 차가운 옥사에서 홀로 쓸쓸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그의 장례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답니다. 한때 김하고를 호령하던 그의 최후는 그렇게 허망하고 비참했습니다.
그의 몰락은 풍문을 타고 입과 입을 건너 오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오가는 박찬판의 비참한 최후를 전해 듣고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습니다. 한때 자신의 가문을 멸문시키겠다. 으름장을 놓던 그의 몰락이 통쾌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허망함과 씁쓸함을 느끼기도 했지요. 오가는 멀리 평안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딸 주란과 사위 민갑,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행복이야말로 박찬판의 몰락보다 더 큰 위안이자 기쁨이었으니까요. 마당의 모란 꽃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고 나비들은 변함없이 그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나는 생명처럼 주란과 민갑의 사랑 또한 그렇게 영원할 것이라 오가는 믿었습니다. 권세는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진실한 사랑과 가족의 행복이야말로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오가는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다는 후문을 끝으로 난향야화의 15번째 이야기 보따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사옵니다. 난향야화에 방문해주신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 때까지 간에두루 평안하시길 바라겠사옵니다.